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2015 교육과정, 특히 2015 한국사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특히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굳이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그러니까 2020년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한국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한국사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이 고려의 경제 부분이 거의 축소, 거의 없다시피 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굳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내신을 대비할 때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고3 수능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사 능력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꼭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고려의 경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려의 수치제도, 고려의 수치제도, 그러니까 세금제도죠. 세금제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조세, 공무역, 전근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조세, 세금제도가 크게 세 가지를 걷어가게 되어죠. 국가가 수치를 해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조세,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걷어가는 조세. 두 번째가 곡물, 특산물 걷어가는 거요. 세 번째가 역, 해가지고 노동력을 가져가는 것을 크게 세 가지가 전근대 사회에서의 수치제도의 기본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제 수치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양안과 호적을 작성해요. 양안은 요즘으로 치면 토지 대장을 작성하고요. 여기서 여기만큼이 누구 땅인가,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양안을 작성하고 호적이죠. 누구네 집에, 이 집에 몇 명이 사는가, 몇 살인가, 세금 부과 대상인가, 역 부과 대상인가, 자, 이러한 것을 조사한 주민등록, 요즘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기가 되겠죠. 호적을 작성해서 조세 공납력을 부과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건 조금 깊은 얘기인데요. 토지는 크게 수조권과 소유권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토지는 수조권과 소유권에 따라서 공정과 사전으로 좀 구분하는 게 좀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조권은 이 땅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수조권상 공전은 국가나 관청이 세금을 걷어가면은 그 땅은 수조권상 공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조권상 사전은 개인이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의 10분의 1을 가져가면은 수조권상 사전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소유권상 공전은 국공유지, 나라가 소유한 땅은 아니면은 관청이 소유한 땅은 소유권상의 공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유권상의 사전은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소유권상 사전은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전, 민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조권상으로 구분하느냐, 그리고 소유권상으로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내 땅이지만, 그러니까 내 땅은 소유권으로는 민전이에요. 소유권상은 사전이지만 수조권상에는 공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땅이 내 땅이야. 내 땅인데 내가 세금을 국가한테 내. 그러면은 소유권상으로는 내 땅이니까 사전이지만 나는 세금을 국가에 내니까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내가 소유권상 사전인데 이 땅이 누군가가 전시가로 받았어. 그래서 그 전시가로 받은 사람한테 내가 세금을 내. 개인한테 세금을 내. 그러면은 소유권상에도 사전이지만 수조권상에서도 사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구분한다. 수조권상 공전 사전, 소유권상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조세를 보도록 할게요. 조세. 자, 고려시대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해가지고 세금을 수치했습니다. 대략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수치하죠. 태조 왕건이 고려 통일신라 말기에 혼란한 시기를 겪고 후상국을 통일한 다음에 백성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10분의 1로 걷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이제 조운이라고 하는 운송수단, 그러니까 바닷길이나 강이나 특히 대량으로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운을 통해서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백길을 따라 개경으로 운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곡물입니다. 곡물. 자, 곡물을 보면요, 곡물.
자,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주연에 부과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상공과 별공 두 가지가 있어요. 특산물을 징수하는데 상공, 첫 번째 상공은 정기적으로 걷어가는 거, 정기적으로 걷어가는 걸 상공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 또 더 걷어가요. 더 걷어가는 거. 실질적으로 상공은 언제 얼마큼 걷어가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별공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필요한 거 가져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공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백성들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공과 별공에서 각 지방의 특산물을 걷어가게 되어지고요. 중앙정부에서 각 주연들의 부과를 하면요. 그 주연에 있는 주연, 관리가 파견되어져 있는 현인, 주연이 있는 지방간이 또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 이렇게 나눠져요. 할당을 주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 그 촌락을 다스리는 향리들이 공물을 걷어가지고 각각 집집별로 얼마큼 내 정해줘가지고 걷어서 다시 위로 상납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역입니다. 역은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 그러니까 16세에서 60세 미만이니까 16세에서 59세 양인 남자. 그래서 양인 남자를 정남이라고 하거든요. 정남. 그래서 이들에게 역을 부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수치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그게 요역과 군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역은 토목공사 같은 곳에 동원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건물 관청을 짓는다든지 성을 쌓는다든지 이런데 동원해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요역이고요. 군역은 군대에 가는 거죠. 주진군이나 주현군 등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바로 군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은 크게 요역과 군역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번 이렇게 변하게 되나요? 첫 번째는 역분전입니다. 역분전. 태조 왕건이 고려를 통일한 이후에 이제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분전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농공행상적 성격, 그러니까 상의 성격. 너 잘했으니까 상 줄게라는 그런 농공행상, 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계, 관등, 그러니까 관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지급하게 되어지고 인품도 반영했다라고요. 인품이란 게 뭐예요? 너 인성이 좋네, 착하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기준이 있나요? 뭐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주관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한 완벽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집안이면은 아니면 뭐 왕건에게 좀 많이 도와줬던 호족 집안이면은 좀 더 많이 주고 이랬던 약간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토지를 나눠준 게 역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토지제도로 등장하는 것이 전시과입니다. 전시과는 전지 플러스 시지예요. 그래서 전지는 곡물, 곡식을 생산하는 땅, 그리고 시지는 땔감. 당신은 난방하거나 밥할 때 땔감으로 떼가지고 난방도 하고 밥도 해야겠죠. 그래서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 그래서 두 가지 전지와 시지를 분급 나누어진 것이 바로 전시과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전근대사에서 옛날에 관리들에게 땅을 나눠줬다. 노급, 관료전, 전시과, 과전 이런 거 다 줄 때 소유권을 준 것일까요? 수조권을 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 번도 소유권을 준 적 없어요. 전근대사에서 관리들에게 땅을 준다라고 할 때 한 번도 소유권, 이 땅 네 땅이야 라고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무엇을 준 것일까요? 네, 수조권을 준 거예요. 수조권. 너 이만큼 땅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이만큼 땅에서 백성들이 농사 짓는다면 세금 낼 거 아니야. 그 세금을 네 월급으로 가져가 라고는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줬다는 거. 항상 그래요. 토지는 항상 수조권을 준 겁니다. 수조권이란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분전과는 다르게 이제 관리의 등급별로 차별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뭐 18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차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깊은 얘기이긴 한데, 전시과가 크게 이제 3번에 걸쳐서 변천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 이제 전시과가 시작된 것이 시정전시과라고 해서 고려 경종 때 실시되어집니다. 태해전강 경성, 뭐기니까 성종 앞에
왕인 경종 때 시행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직과 인품, 아직까지 관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직 인품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기준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목종 때 개정 전시가 한번 개정을 합니다. 왜 개정을 하냐면은 점점 땅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전시가는 반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반납을 하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누어질 땅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인품은 제해버리고 관직의 기준으로 전현직 관료들에게 현직 퇴직한 관료들, 전직 관료들한테도 좀 나눠줍니다. 그랬다가 문종 때, 고려 문종 때에 한 번 더 개정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경전전식과라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퇴직한 관료들한테도 전시가를 주다 보니까 땅이 부족하겠죠. 더 부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는 현직 관료들을 대상으로만 나눠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전시가, 세 번째 전시가인 경전전시가. 그래서 시정전시가, 기정전시가, 경정전시가가 되면서 조금씩 이런 전시가를 받는 대상들이 축소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녹과전입니다. 녹과전은 고려 원종 시기에 분급해준 땅인데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고려의 전시가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 월급이 될 수 있는 전시가를 못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문벌이라죠. 문벌 귀족들, 문벌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는데 이게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이 경향들이 더 심화되어져요. 근데 또 몽골의 침입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돈 많이 쓰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피난 가고 막 이러면서 더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조정이 관리들에게 아예 땅을 지급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료들은 어쨌든 땅을 전시가를 지급받아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파련, 경기도 지역 땅에 한해서 다시 새롭게 관료들, 문벌 같은 고위 관료들 아니고 약간 밑에 관료들 아닐까 싶어요. 관료들에게 새로이 토지를 분급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녹과전이 되겠습니다. 큰 효과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 과전법이죠. 과전법은 앞에서도 이제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도 배웠지만 조선의 건국때는 1392년에 1년 전인 1391년 공양왕 시기에 실시되는 토지 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건문세족의 폐단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지고 신진사대부들은 이것들을 비판하죠. 그리고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의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이 건문세족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제도 문제, 고려의 토지제도 문제를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과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전제계약을 시도하는데 처음에는 다 몰수한 다음에 백성들에게까지 땅을 나누어주는 정도까지 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새롭게 신진사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등급에 의한 토지를 분급해주는 정도에서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그런 완벽한 토지 개혁까지는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워낙에 건문세족의 토지 겸병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이 폐단들이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전법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려의 토지의 종류입니다. 토지 종류. 뭐 앞에 배운 내용들인데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음전이에요. 공음전은 과전입니다. 과전은 관리에게 지급하고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이 과전이 바로 이제 전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전시가에 의해서 받은 땅을 과전이라고 하고요. 관리에게 지급하고 물려줄 수 없어요. 내가 관직에서 퇴직하면은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 되면 이 반납해야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는 않아요. 근데 반면에 공음전은 5품 이상 고위 관료들에게 지급한 땅인데 이거는 세습이 가능합니다.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벌들의 뭔가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문벌들이 과거와 음서, 특히 음서 같은 경우는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서 같은 제도는 정치적으로 문벌의 세력을, 문벌의 지위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이라면은 공음전은 경제적으로 문벌이 자기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인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인전은 하급 관료, 6품 이하 관리 자제 중 무관직자. 그러니까 5품 이상은 뭘 받아요?
공음전을 받죠. 근데 6품 이하 관리 자제들 중에 무관직자들,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한인전이라는 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급 관료지만 이들의 자손들도 관료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인 신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세습시켜,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 과거시험 뭐 이래도 좀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래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최후합통을 자식들에게도 유지시켜 주려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뭐 공정하지 않겠죠. 공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군인전입니다. 군인전. 자, 중앙군의 군인. 그러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농민군들 말고요. 중앙군, 2군육의 중앙군들에게 지급한 것이 바로 이 군인전이 되겠습니다. 군역의 대가로 지급했고, 이거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왜 군인은 자식에게 땅을 물려줄 수 있나요? 예전에 얘기했죠. 군인들, 고려시대 군인들은 그 역을 자식에게 세습시켜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자식은 또 군인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 역을 군인이 되기 때문에 땅을 또 받겠죠. 그 땅을 이어받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그 땅도 그냥 이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역전입니다. 외역전은 향리들에게, 지방에 있는 향리들에게 지급한 것이 바로 외역전이 되겠고요. 요것도 향리들도 자기 아들에게 향리라는 직함과 향리의 일과 땅을 똑같이 같이 세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들, 요즘으로 치면은 뭐 보훈가족, 뭐 연금, 유족연금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내장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왕실의 경비, 왕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장전이란 게 있고요. 공회전은 관청, 국가 관청들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국가 관청의 경비, 운영 경비,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게 공회전. 그리고 사원한테 사찰에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사찰에 운영되기 위해서 지급한 땅은 바로 사원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전. 마지막 민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민전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사고 팔 수 있고요.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를 민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이나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물려받기도 하고요, 사기도 하고요, 또는 버려진 몹쓸 땅을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경작해서 가을에 추수하면은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복습해 볼까요? 내가 민전을 갖고 있어요, 내 땅을 갖고 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을 내요. 국가에 내면 뭐라고 합니까? 예, 국가에 내면은 수조권상 공전. 근데 이 땅을 전시가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갖다 내요. 그러면은 수조권상 사전이라고 했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농업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의 발달 보면은 정근대사에는 농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농업이 산업의 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 안정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개간도 장려하고요. 농번기, 농사일이 많은 여름 이럴 때는 국가에서 자벽, 역 이런 것들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뭐 흉년이 든다든지 가뭄이 극심한다든지 이러면은 조세,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급자족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공업이나 상업들은 농업보다는 좀 발달이 부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농업의 발달, 전기를 보면요. 깊이가리가 일반화됩니다. 깊이가리. 땅을 깊게 하고 씨앗을 심는 거죠. 무엇을 이용할까요? 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됩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 소, 우경? 우리 신라 지중학 때 나오지 않았나요? 점점 더 일반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시비법을 발달합니다. 시비법. 땅에다 뭘 주는 걸까요? 네, 거름 주는 거예요. 거름 주는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 놀리는 땅이 감소하게 되어져요. 그전 같은 경우는 시비법 이런 거 잘 못하고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농사를 1년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라는 농작물들이 땅에 있는 거름과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땅의 기력이 약해져요. 영양분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한 2년, 3년 썩히면서 거기다가 이제 자연적으로 낙엽도 쌓이고 소, 말 와서 똥도 싸고 이러면서 영양분이 쌓이면 또 거기다 또 농사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비라는 걸 만들죠. 풀이라든지 갈대를 태우거나 갈아 엎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가축의 똥오줌,
최고의 걸음은 뭐라고 하나요? 네, 최고의 걸음은 사람의 인분이라죠. 우리는 되게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2법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윤작, 2년 3작, 2년 동안 농사 3번 지는 2년 3작도 시작되어집니다. 자, 후기로 가면 이제 남부 지역 일부에서 이양법, 모내기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까지 직파법이라 해서 씨앗의 논에 직접 뿌리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모판에다 심고 옮기는 이양법이 보급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목화가 재배되죠. 문익점, 붓두껍에다가 목화씨를 숨겨서 들어가자는 문익점,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문익점의 목화 재배는 정말 획기적인, 그 전까지는 정말 춥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화 소모로 인해서 의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려 말기에는요, 이제 원나라에서 농상집요라는 책을 들어요. 농상집요. 그래서 중국 원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모아서 농사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을 고려 말에 이암이라는 사람이 고려로 국내로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고려보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진 국가였기 때문에 선진 농법, 선진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제 좋은 기술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도 좀 있어요. 어떤 문제? 중국의 땅과 토양과 환경과 그러니까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에는 우리만의 농사 기술성인 농사 직설, 세종대 이런 것들이 편찬하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수공업입니다. 5번째 수공업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는 관영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관영 이런 말 자체가 뭘까요? 관청에 소속된 기술자들이 관청에 아예 소속되어져 있어요. 소속돼서 이 관청에 소속된 기술자들이 이용해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고려 전기의 관영수공업이 되겠고요. 소수공업은 음매하는 소가 아니라 그렇죠. 향부곡 소 할 때 그 특수행정 구역인 소죠. 향부곡은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면 소는 장인들, 기술자들이 있는 지역이 물건, 수공업품을 생산하는 지역이 소였어요. 그래서 소 주민들이 물건을 생산해서 관청에 곡물로 납부합니다. 종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 소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어지고요. 후기로 가면서는 이제 사원수공업이나 민간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사원은 뭐예요? 절이죠. 절에 소속된 노비와 승려가 배, 삼배, 기와 소금, 술도 했다고 했어요. 절과 술 좀 안 어울리는데 이런 것들이 생산해서 수공업품을 만들어 생산하기도 하고요. 민간 수공업은 주로 농민이나 가내 수공업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수공업의 발달. 고려 후기에는 이제 관영 수공업과 소수공업에서 사원 수공업, 민간 수공업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화폐 보급 6번째. 화폐 보급 및 상호 발달이 되겠습니다. 화폐 보급 볼게요. 그래서 이제 건원중보라고 고려 성종 때 철로 만든 철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종이 강제로 유통시키고 이러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폐를 발행했지만 유통은 되게 다 부진했고요. 일반적인 백성들은 거래할 때 곡식이나 삼배 등을 현물화폐들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숙종이 되면은 숙종은 되게 화폐를 많이 만들어요. 숙종이 이제 자기 동생인 의천, 대각국사 의천 기억나나요? 왕자 출신이었던 중국에 당시 이제 원래 유학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선진 문물들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 우리도 화폐를 좀 만듭시다라고 이제 숙종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드는 관청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동전을 주조하죠. 그게 주조된 동전이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같은 동전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활구라고 하는 은병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활구라고 하는 은병. 이제 우리나라 모양 닮았다고 하는데요. 이 활구 은 한 근으로 이거는 요즘으로 치면 엄청 고액 화폐, 수표, 엄청 비싼 고액 화폐인 활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쭉 뒤에 이제 공양왕 때 이제 고려가 거의 망해갈 때 공양왕 시기에 저화라는 것도 발행돼요. 저화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종이지폐인 저화도 발행이 되어집니다. 자, 상업을 보겠습니다. 상업을 보면요. 개경의 시전,
개경에 시장을 설치해요. 시전이라는 시장 설치하고 경시서를 통해서 상업활동을 관장합니다. 경시서는 나라의 관청인데요. 개경의 시전을 관리하고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을 경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상행위도 단속하고 물가도 조절하고 이런 경시서를 통해서 이 상업을 관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관영상점이 설치되어져 서적, 약, 차 등을 판매하는 다점, 주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화폐 만들어진다 했죠. 나중에는 화폐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은 이 다점, 찻집이나 주점, 술집에서 많이 쓰여요. 다른 데서는 잘 안 쓰이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시장이 열려서 백성들이 물품 교환하거나 아니면 행상 이런 활동들, 요즘 행상이면 요즘은 좀 약간 노점상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의 상업 발달을 보면은 이제 시전 규모가 이제 장사꾼들도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점점 대규모화 되어지기도 하고요. 업종 전문화, 업종, 다 갖다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취급하는 품목이 전문화 되어지고 지게 되어지고요. 또 충선한 때는 한편으로는 소금 전매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돼요. 소금 전매, 소금을 국가가 독점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가경법이라고 하는데 충선한 시기 아무래도 이때가 되면은 막 몽골 정벌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돈 많이 부족하고 막 이래요. 종전선 동원돼서 막 일본 갔다 오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매제 이런 것들이 국가로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니까 백성들이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면서도 뭔가 국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소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필수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소금 전매제를 실시해서 국가 재정을 좀 확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병랑도는 앞에서도 배웠었는데 병랑도는 이제 개경과 가까운 예성과 하구에는 항구 도시로서 고려의 대표적인 포구가 되겠죠. 그래서 송, 거란, 여진, 일본,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이제 코리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이제 고려의 경제를 그냥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 충분할 텐데요. 자, 고려의 경제라는 거, 토지제도, 전시가 공금전을 중심으로 한 토지제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화폐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상업 활기들이 일어났는지, 농업을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농상집의 이런 책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